남편이 당신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 차에서 나온 비자금 장부에 그의 여자가 손댄 흔적이 있습니다. 한예린의 차 트렁크에서 회사 비자금 장부와 내부 자료가 발견되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남편 정도윤은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조용히 책임을 인정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사건을 지켜보던 서태경은 도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발견된 흔적 하나가 완벽해 보이던 함정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든다. 오세라 씨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남편분은 왜 그 장부가 트렁크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정적을 갈랐다. 한예린은 자신의 차 앞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검은 세단의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처음 보는 짙은 회색 장부 한 권과 검은색 저장 장치가 투명한 증거 봉투에 담겨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 감사팀 직원은 한 팀장님 차량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고 예린은 제 차에 회사 자료가 있을 리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장부가 발견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도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굳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예린아 일단 흥분하지 마. 트렁크에서 나왔다고 해서 네가 한 일이란 뜻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예린은 그의 말에서 위로보다 이상한 준비성을 먼저 느꼈다. 아직 누구도 장부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도윤은 너무 자연스럽게 트렁크를 입에 올렸다. 예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서태경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세림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그는 평소처럼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정 이사님. 태경이 낮게 불렀다. 누가 장부가 트렁크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까? 도윤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태경은 잠시 열린 차 안을 바라본 뒤 다시 그를 봤다. 방금 전까지는 차량에서 자료가 발견됐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예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가워졌다. 그녀는 세림홀딩스 재무기획실에서 10년 가까이 숫자를 다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숫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거짓말할 뿐이었다. 감사팀이 설명한 내용은 간단했다. 지난 3달 동안 협력업체 정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결제 흐름과 맞지 않는 자금 이동이 발견됐고 그 일부에 예린의 전자승인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관련 자료가 예린의 개인 차량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예린은 차 키를 건네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는 자신이 승인한 적 없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힌 장부가 놓여 있었다. 감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팀장님, 이 장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 봅니다. 저장 장치는요, 저것도 처음입니다. 도윤이 옆에서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린아, 잘 생각해봐. 혹시 집에 가져왔다가 잊은 자료일 수도 있잖아. 예린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당신은 내가 회사 비자금 장부를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으로 보여.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괜히 말을 세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예린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12년을 알고 6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서태경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침묵하며 그들의 말투와 반응을 관찰했다. 예린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누구나 자신은 몰랐다고 말한다. 태경은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관계보다 기록을 믿고 눈물보다 증거를 믿는다. 그것이
지금의 세림홀딩스를 만든 방식이기도 했다. 그래서 불과 20분 전 그는 예린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임시로 중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예린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얼굴을 굳혔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대신 대표님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태경은 냉정하게 답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뿐입니다. 그 말은 정확했지만 잔인했다. 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본 뒤 그렇다면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이걸 제 차에 넣었는지도요. 라고 말했다. 그때 도윤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지금 중요한 건 일을 더 키우지 않는 겁니다.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태경은 그를 쳐다봤다. 아내가 결백하다면 왜 사건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순간부터 정도윤이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차량 확인이 끝난 뒤 예린은 회사 건물의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늦은 오후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사원증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감사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남편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예린은 질문 하나하나에 정확히 답했다. 문제의 협력업체를 아는가? 안다. 직접 계약했는가? 아니다. 결제선에 이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담당 부서가 올린 비용 검토 과정에서 정상 범위의 서류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날짜 밤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는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예린은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다. 최근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 있습니까? 그녀는 즉시 없습니다라고 답하려다가 멈췄다. 며칠 전 아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장면이 떠올랐다. 좌석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뒤로 밀려 있었고 사이드미러 각도도 미세하게 달랐다. 당시에는 자신이 피곤해서 잘못 기억한다고 생각했다. 예린은 천천히 말했다. 제가 빌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탔다고 느낀 적은 있어요. 감사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다. 언제입니까?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요. 확신하십니까?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은 평소처럼 와인을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차에 손댄 흔적에 관해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이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아니었다. 조사가 잠시 중단되자 도윤은 곧바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남편다운 걱정스러운 얼굴을 만들었다. 괜찮아.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그녀 앞 의자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예린아, 내 말 잘 들어. 회사는 지금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어. 네가 모든 걸 뒤집어 쓰라는 뜻이 아니야. 관리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상황을 줄일 수 있어. 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 차에서 처음 보는 장부가 나왔는데 당신은 나한테 실수를 인정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어떤 현실? 예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현실. 도윤은 턱을 굳혔다. 당신은 원래 이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어. 세상 모든 일이 옳고 그름 2개로 나뉘는 줄 알아. 그 말은 예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에 휘말렸던 때가 떠올랐다. 결국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결과보다 소문을 오래 기억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고 가족은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린은 그때 결심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녀에게 거짓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예린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내가 했다고 생각해?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했다. 예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 집에 가지 않을게. 도윤이 놀라 손목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금은 나한테 손대지 마.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우연히 본 태경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았다. 그는 예린을 오래 알고 있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예린은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직원이었다. 회의에서 임원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직급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들이밀었고 그래서 적도 많았다. 태경은 그런 그녀를 신뢰하면서도 경계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시스템보다 똑똑하다고 믿는 순간 위험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예린은 그가 알고 있던 방식과 조금 달랐다. 억울함을 외치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남편 뒤에 숨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했다. 태경이 회의실 밖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예린은 먼저 말했다. 제 접근 권한을 중지한 건 이해합니다. 태경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의심받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의심해 주세요. 태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공정함 같은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증거를 맞추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자신이 지금껏 가장 경계해온 행동을 혹시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차량에서 수거된 물건에 대한 초기 확인 결과가 전달됐다. 장부 겉면과 보관용 비닐에서는 여러 흔적이 발견됐고 그중 비교 가능한 한 흔적이 회사 직원 오세라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오세라는 전략투자실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정도윤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예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세라는 남편이 자주 칭찬하던 직원이었다. 일 처리가 빠르고 눈치가 좋다고 했다. 2달 전 회식 자리에서 세라는 예린에게 웃으며 정 이사님이 집에서도 팀장님 이야기 정말 많이 하세요.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시 예린은 그 말이 어딘가 지나치게 매끄럽다고 느꼈지만 흘려보냈다. 태경은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세라와 도윤의 당일 동선을 따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예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세라 과장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예린이 물었다. 어디에서요? 장부를 감싸고 있던 표면입니다. 예린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제 차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예요. 태경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남편분과는요? 이번에는 예린이 대답하지 않았다. 태경은 그 침묵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한 팀장님, 지금부터는 기억나는 작은 일도 빼지 말고 말해주십시오. 예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작은 일이라면 하나 있습니다. 제 차 트렁크가 새벽에 열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예린 자신에게도 방금 떠오른 것이었다. 일주일 전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휴대전화에 차량 알림이 떴다. 트렁크가 열렸다가 몇 분 뒤 닫혔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그녀는 반쯤 잠든 상태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신 오류라고 생각했다. 도윤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예린은 그렇게 기억했다. 다음 날 알림 기록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일 때문에 잊었다. 전화를 끊은 뒤 예린은 숙소로 잡은 작은 호텔방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에 차량 앱을 열었다. 오래된 알림 목록을 한참 내리자 정말 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17분 트렁크 열림. 새벽 2시 21분 트렁크 닫힘. 예린의 호흡이 느려졌다. 그녀는 곧바로 화면을 캡처해 별도 저장 공간에 보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또 다른 앱을 열었다.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의 원격 보관 설정이었다. 몇 달 전 주차 중 누군가 차 옆면을 긁고 사라진 일이 있은 뒤
예리는 원본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 공간에 보관되게 설정해 두었다. 그 사실은 도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이런 설정을 귀찮아했고 예리는 혼자 처리하는 편이 편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해당 날짜의 영상 파일이 남아 있었다. 열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예리는 바로 재생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영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아파트의 어두운 거실에서 도윤은 세라와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다. 왜 네 지문이 나와? 세라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장갑 꼈어요. 분명히 꼈다고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분명히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차문도 당신이 준 키로 열었고 장부도 당신이 준비한 가방 그대로 넣었어요. 이제 와서 전부 제 잘못처럼 말하지 마세요. 도윤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계획은 단순해야 했다. 예린의 승인 기록을 흉내내고 문제의 자금 흐름을 그녀의 검토 범위 안으로 묻고 마지막으로 장부를 개인 차량에서 발견되게 만들면 된다. 사람들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믿는다. 완벽한 경력의 재무 담당자가 욕심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 도윤은 그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예린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문 하나가 모든 계산을 흔들고 있었다. 세라가 다시 말했다. 차 안 영상은 정말 지운 거 맞죠?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주차장 화면은 처리했어. 차량 영상 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예린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저장 장치를 따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시각 호텔방의 어둠 속에서 예린의 손가락이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조용한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다. 처음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예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시간이 새벽 2시 16분을 지나자 멀리서 한 사람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여성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예린의 차로 다가왔다. 손에 든 것은 열쇠였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 예린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여성이 몸을 숙이는 순간 소매가 올라가며 손목에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드러났다. 예린은 그 팔찌를 알고 있었다. 2달 전 회식 자리에서 세라가 계속 만지작거리던 것이었다. 화면 속 여성이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자 카메라 각도에서는 잠시 사라졌다. 그리고 몇 초 뒤 맞은편 차량의 어두운 유리 표면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키가 큰 남자였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린은 재생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화면 속 남자가 누구인지 아직 증명할 수 없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도윤이었다. 예린은 한참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예린아, 어디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예린은 화면 속 멈춰있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예린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맞은편 차량 유리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이 화면 한가운데 멈춰있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은 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조금 전 도윤에게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라고 말한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결혼한 뒤 처음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만약 영상 속 남자가 도윤이라면 그녀가 믿어온 6년의 결혼이 한순간에 거짓이 된다. 반대로 도윤이 아니라면 지금 품고 있는
의심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예리는 결국 원본 영상을 다른 저장 공간 두 곳에 복사한 뒤 휴대전화를 껐다. 그때 문 아래로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호텔 직원이 전달한 것이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회사 내부 확인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예린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아니었지만 서명하는 순간 회사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과실이 있었다고 공식 기록할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윤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자. 내가 나머지는 막을게. 예리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했다. 당신이 막으려는 게 사건인지 나인지 이제 모르겠네. 다음 날 아침 세림홀딩스 내부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정식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소문은 하루면 충분했다. 예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직원들의 대화가 순간적으로 끊겼고 복도 끝에서 그녀와 마주친 후배는 평소처럼 인사하려다가 고개만 숙였다. 예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회사 생활 10년 동안 그녀가 가장 잘한 일은 모욕을 표정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무기획실 앞에서 자신의 사원증을 단말기에 댔을 때 붉은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손끝이 잠시 멈췄다. 접근 권한이 정지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감각은 달랐다. 뒤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팀장님. 예린이 돌아보자 그는 검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조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예린은 잠깐 웃었다. 제가 범죄자처럼 출근하는 기분이 어떤지 대표님은 모르시겠죠. 태경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걸 알기 위해 권한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예린이 말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대표님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태경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같이 걸었다. 조사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 말씀하신 트렁크 알림 기록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린의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기록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예린은 태경을 바라봤다. 무슨 뜻이죠? 차량에 영상, 기록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주행 영상은 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에요. 태경의 눈빛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확인 중이라는 말은 원본이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금이 갔다. 오전 조사에서 새로운 자료가 공개됐다. 문제의 거래 12건 중 4건에 예린의 전자승인 기록이 있었고 그중 2건은 그녀가 지방 출장 중이던 시간대에 처리돼 있었다. 감사 담당자는 원격 접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예린은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개인 노트북도 회사에 두고 갔어요. 보안 토큰도 서랍 안에 있었고요. 태경이 물었다. 누가 그 서랍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예린은 잠시 생각했다. 팀원들은 제 방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보안 토큰이 들어있는 안쪽 서랍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몇 개죠? 2개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비상용 하나는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예린의 얼굴이 굳었다. 집. 도윤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 감사 담당자가 바로 물었다. 비상용 열쇠 위치를 남편분이 알고 있었습니까? 예린은 몇 초 늦게 대답했다.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예린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이런 단순한 연결을 어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늘 회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경계를 내려놓았다. 결혼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고 믿었다. 이제 그 믿음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조사가 끝날 무렵 예린은 접속 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감사 담당자가 난처한 얼굴을 하자 태경이 말했다.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하세요.
한 팀장이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는 건 조사에도 필요합니다. 예리는 잠깐 태경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완전히 범인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 무렵 도윤이 회사 맞은편 조용한 한식당으로 예린을 불러냈다. 예린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의 말을 직접 듣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별실 문을 닫자마자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젯밤 호텔로 보낸 것과 거의 같은 확인서였다. 이걸 서명하면 내부 징계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예린은 종이를 펼치지도 않았다. 누가 그래? 내가 알아봤어. 누구한테?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예린아, 지금 나 신문하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받고 있는 게 신문이야. 당신은 남편이라면서 왜 나한테 답 하나 못해?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은 늘 이래.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지. 예린은 허탈하게 웃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당신이 제일 믿는 사람이었어.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단단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럼 믿어. 이 서명 하나면 끝낼 수 있어. 끝나는 게 뭔데? 예린이 물었다. 내 직장, 내 경력 아니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린은 그 순간 영상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은색 팔찌를 보여주고 맞은편 유리에 비친 남자가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가진 유일한 우위였다. 그녀는 확인서를 도윤 쪽으로 밀어 돌려보냈다. 나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관리상 실수도 부주의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은 한 줄도 서명 안 해.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러다가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예린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상하네. 당신 말이 걱정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려. 예린이 식당을 나간 뒤 도윤은 바로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마주치지 않기로 했지만 상황이 급해지고 있었다. 세라는 이미 전날부터 극도로 불안해져 있었다. 장부 포장재에서 자신의 흔적이 나온 뒤 감사팀은 그녀의 출입 기록과 업무용 기기, 사용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 지하 주차장 내려간 적 있냐고 물었어요.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뭐라고 했어? 없다고 했죠. 잘했어. 잘한 게 아니에요. 제 출입카드 기록에 찍혔으면 끝이라고요. 도윤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날 직원용 출입 게이트는 정기 점검 시간이라 일부 로그가 누락됐어. 세라는 안도하지 못했다. 당신 정말 확실해요. 내가 확인했어. 차량 영상은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아직 몰라. 세라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정도윤 씨 처음에는 분명히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장부 넣고 승인 기록 몇 개 만들고 익명 제보 보내면 한예린이 의심받을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그런데 왜 전 지금 조사받고 있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의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혹시 일이 틀어지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은 아니죠? 도윤은 짧게 웃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전화를 끊은 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책상 서랍 안에는 세라 몰래 준비해둔 메모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일부 거래를 세라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료가 들어 있었다. 계획이 무너지면 누군가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했다. 오후가 되자 태경은 감사팀이 정리한 접속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예린의 계정은 분명 새벽 1시 38분에 내부 재무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 접속이 발생한 단말기는 예린의 사무실이 아니라 전략투자실 공용 보안 단말기였다. 원래라면 다른 부서 계정으로 접근할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했지만 누군가
예린의 보안 토큰을 직접 사용하면 가능했다. 태경은 즉시 해당 시간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시스템에는 비어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새벽 1시 29분 지하 주차장에서 전략 투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 카드 하나가 확인됐다. 카드 소유자는 오세라였다. 태경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세라가 야근을 했을 수도 있고 업무상 단말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날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태경은 곧바로 예린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대표실에 들어오자 그는 아무 설명 없이 기록을 밀어놓았다. 예린은 몇 줄을 읽고 입술을 굳혔다. 오세라가 그날 새벽 회사에 있었네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태경은 다른 줄을 가리켰다. 당신 계정이 오 과장이 있는 층의 단말기에서 접속됐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제가 승인한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태경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 과장에게 토큰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결국 또 저를 의심하는군요.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겁니다. 대표님에게 사람은 전부 가능성입니까? 태경의 표정도 굳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는 사람에게 제가 무조건 신뢰부터 보여야 합니까?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린은 그가 차량 영상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확인할 수 있겠죠. 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한 팀장님은 지금 회사가 자신을 범인으로 정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회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예린은 손을 꽉 쥐었다. 영상에 얼굴이 안 나옵니다. 불완전한 걸 넘겼다가 저한테 불리하게 해석되면요. 그래서 숨기는 겁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하는데요. 예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남편은 나한테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고 회사 사람들은 복도에서 내가 지나가면 말을 멈추고 대표님은 날 볼 때마다 범인일 가능성부터 계산해요. 제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놓으라고요. 태경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보다 상처가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자신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뒤 그는 낮게 말했다.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린이 쳐다봤다. 대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증거가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채로 검증하면 됩니다. 예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태경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십시오. 예린이 나가려는 순간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세라 과장은 지하 주차장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록은 반대입니다. 예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그날 저녁 예린은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도윤이 없는 시간을 골랐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가구가 오히려 낯설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이제는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만질 수 없었다. 예린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책상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다. 비상용 보안 토큰 열쇠를 보관하던 상자였다. 상자는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안은 비어 있었다. 예린은 움직이지 못한 채 한참 그 안을 바라봤다.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린은 중요한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보안 장비는 더했다. 그녀는 옷장, 책장 서랍을 모두 확인했다.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 소리가 났다. 도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예린은 상자를 원래 위치에 놓고 서재 문을 닫았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굳었다. 여기 왜 왔어? 예린은 일부러 평범하게 말했다. 옷 좀 가지러. 도윤의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리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 내 서재 들어간 적 있어?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웃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당신 서재에 내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도윤은 오히려 그 침묵에 불안해졌다. 예린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질문이 많았다. 무언가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조용해졌다. 그는 그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온 예린은 마침내 영상 전체를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시간을 초 단위로 적었다. 새벽 2시 16분 여성이 접근한다. 2시 17분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열린다. 2시 18분 여성이 트렁크 쪽으로 이동한다. 2시 19분부터 약 40초 동안 맞은편 차량 유리에 남성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2시 20분, 32초 영상 바깥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예리는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문장 일부가 있었다.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 같은 낮은 음이 들렸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예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은색 팔찌만으로도 세라를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녀는 영상을 잘라내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했다. 그리고 태경에게 보내려다가 다시 멈췄다. 아직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도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 선택이 현명한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예린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태경이었다. 한 팀장님, 오세라 과장의 추가 진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직접 차량에서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린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몇 초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부탁을 증명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린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누군가 단순히 그녀의 차에 장부를 넣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가 스스로 세라에게 일을 시킨 사람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예린은 천천히 영상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다. 좋아.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나도 끝까지 보겠어. 오세라가 제출했다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정교했다. 다음날 아침 조사실 모니터에 띄워진 대화 화면에는 예린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분명히 표시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있었다. 차 트렁크 안에 있는 회색 파일 좀 가져다 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직접 가져와요. 내가 따로 설명할게요. 예린은 화면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장 끝의 말투까지 자신이 평소 회사에서 쓰는 방식과 비슷했다. 태경이 맞은편에서 물었다. 이 메시지 보낸 적 있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번호도 본인 번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감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 과장은 한 팀장님이 개인적인 업무라면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린이 차갑게 웃었다.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태경의 시선이 화면으로 돌아갔다. 예린은 이어서 말했다. 저라면 이런 방식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라 씨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태경이 물었다.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뜻입니까?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죠. 예린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서늘했다. 누군가는 단순히 장부를 차에 넣은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말투와 행동 방식까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녀를 꽤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다. 상황은 곧 더 나빠졌다.
회사 지하 주차장 영상이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에 일부 삭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삭제 권한이 제한된 계정 중 하나가 재무기획실 관리자 계정이었고 예린에게도 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감사팀은 즉시 그녀의 개인 기기와 회사 장비 사용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린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전 임원회의가 끝난 뒤 몇몇 임원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대표님, 이쯤 되면 한 팀장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외부로 새기 전에 정리해야죠. 태경은 표정 없이 대답했다. 외부로 새는 것과 사실을 밝히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금융권과 주요 투자사에서 이미 이상한 소문을 묻기 시작했다. 태경이 조사실로 돌아왔을 때 예린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주차장 영상 일부가 삭제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물었다. 제 계정으로. 요태경이 잠시 침묵했다. 삭제 권한이 있는 계정입니다. 아직 누가 접속했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예린은 웃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가 증거까지 지운 사람이 됐네요. 태경은 아직 아무도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린은 그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대표님도 입으로만 아닐 뿐 머릿속에서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범인일 확률을. 예린의 가장 힘든 순간은 회사가 아니라 도윤에게서 왔다. 오후 늦게 도윤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복도에서 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예린을 빈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멈춰. 관리 책임 인정하고 사직하면 형사 문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 예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확신해? 뭘 내가 인정하면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거. 도윤은 잠시 굳었다가 대답했다. 회사 돌아가는 걸 아니까. 예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 마치 그 다음 단계까지 이미 정해놓은 사람처럼 말해. 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지금 내가 당신 살리려고 하는 걸 모르겠어. 살려. 예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한테 죄를 인정하라고 하고 내 경력 버리라고 하고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는 게 살리는 거야. 도윤은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잘났어.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가 더 정확하고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는 얼굴로 살았잖아. 예린의 눈빛이 멈췄다. 도윤은 쌓아두었던 말을 터뜨리듯 이어갔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당신을 먼저 인정했어. 내가 이사로 승진했을 때조차 뒤에서는 한예린 남편이라 운 좋았다는 말이 나왔어. 집에서도 당신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판단했어. 예린은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 듣는 원망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도윤 안에 있었지만 그녀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예린은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당신한테는 조금 통쾌해.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세라는 감사팀 앞에서 처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예린을 몰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예린의 지시를 받아 차에 갔고 회색 파일을 꺼내오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막상 트렁크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뒤 불안해서 손을 댔다가 그대로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문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경은 진술을 끝까지 들은 뒤 물었다. 그날 왜 지하 주차장에 간 적 없다고 했습니까?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무서웠습니다. 괜히 엮일 것 같아서요. 한 팀장의 부탁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말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 팀장님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믿었습니다. 태경은 그녀의 손목으로 시선을 내렸다.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그 팔찌 오래 착용했습니까? 세라는 놀라 손목을 감쌌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세라의 불안한 반응은 태경에게 충분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린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세라가 방을 나간 뒤 조사 담당자에게 그녀의 메시지 원본과 통신 기록을 따로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 메시지 화면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태경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서가 사람보다 정확하다고 믿었던 그는 이제 문서가 가장 정교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예린은 태경에게 먼저 연락했다. 대표실에 들어온 그녀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렸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태경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 차량 영상입니까?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입니다. 따로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 트렁크 알림을 확인한 날부터요. 그러면 어제도 이미 있었군요. 네. 태경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왜 이제야 가져왔습니까? 예린은 대답 대신 영상을 틀었다. 세라로 보이는 여성이 차로 접근했고 정상적인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은색 팔찌가 화면에 잡혔고 희미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 태경의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맞은편 차량 유리에 남성의 그림자가 비쳤다. 영상이 끝난 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큰 증거입니다. 예린은 담담하게 말했다. 세라 씨가 제 차에 있었다는 건 보여주지만 남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태경은 그녀를 쳐다봤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걸 하루 넘게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린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이유를 말했잖아요. 이 영상이 어제 제출됐다면 오세라가 메시지를 조작하고 진술을 맞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회사를 먼저 믿어요. 지금 회사가 아니라 조사 이야기입니다. 대표님한테는 그게 같은 말이겠죠. 태경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거칠어졌다. 당신은 계속 모두가 당신을 배신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예린이 차갑게 웃었다. 틀렸나요? 남편도 그랬고 회사도 날 범인 취급했고 대표님도 첫날 바로 제 접근 권한부터 끊었잖아요. 그건 회사의 기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은 언제나 절차가 사람보다 먼저잖아요. 태경의 턱이 굳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혼자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자료까지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확히 아픈 곳을 찔린 느낌이었다. 태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금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 화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도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믿었다가 이렇게 됐어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도윤이었다. 한참 후 태경은 영상 파일을 공식 증거로 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린은 결국 동의했다. 다만 원본을 자신도 계속 보관하겠다고 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상했다. 며칠 전보다 서로의 생각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이 확보되자 조사 방향은 크게 바뀌었다. 세라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해졌고 그녀가 사용한 열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새로운 핵심이 됐다. 예린은 집에 있던 자동차 비상키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은 두 번째 키는 침실한 작은 보관함에 넣어두었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도윤뿐이었다. 태경은 바로 물었다. 남편분이 직접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단정하지 마세요. 태경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번에는 예린이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이제 저도 증명되지 않은 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태경은 그녀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함께 영상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난 시각은 새벽 2시 19분. 태경은 도윤의 그날 업무 일정과 차량 출입 기록을 대조했다. 공식 일정에는 도윤이 밤 11시 이후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다. 회사 기록에도 그가 다시 출근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회사 법인차 운행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구간이 발견됐다. 도윤이 자주 이용하던 차량 한 대의 위치 기록이 새벽 1시 50분부터 2시 40분까지 통째로 비어 있었다. 장비 오류라고 보기에는 앞뒤 기록이 너무 정상적이었다. 태경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다. 누군가 위치 기록을 끊었습니다. 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영상 속 남성이 나타난 시간과 겹쳤다. 그날 밤 도윤은 세라를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서 만났다. 세라는 차에 타자마자 그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영상 나왔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영상? 한예린 차에 있던 거요. 감사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세라는 그 얼굴을 보고 오히려 확신했다. 당신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영상이라고 했어. 그럼 왜 차량 카메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예리는 예전부터 주차 영상 자동 삭제되는 걸 그대로 쓰던 사람이야. 세라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아내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세라는 멈추지 않았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처음엔 돈만 잠깐 돌려놓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투자 손실 메우고 나면 다시 채워넣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일이 커지니까 한예린한테 덮어 씌우자고 했고 이제는 저까지 위험해졌어요. 도윤은 낮게 말했다. 너도 그 돈으로 얻은 게 있잖아. 세라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가 도윤을 도운 이유에는 사랑보다 욕심이 먼저 있었다. 오랫동안 계약직과 말단 자리를 전전했던 그녀는 도윤이 약속한 승진과 지분 보상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됐다. 세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버릴 생각이면 먼저 말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순간 세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벽 가까운 시간, 예리는 다시 대표실에서 혼자 영상을 보고 있었다. 태경은 다른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녀는 남자의 그림자를 수십 번 확대했지만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상 바깥쪽에 놓인 맞은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보다 훨씬 작은 면적이었지만 짧은 순간 남자의 옆 얼굴 일부가 다른 각도로 반사돼 있었다. 선명하지 않았다. 누구라고 단정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리는 화면을 정지시킨 채 손을 떼지 못했다. 도윤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볼 때 고개를 아주 조금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 화면 속 남자에게도 같은 자세가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다. 그는 예린의 얼굴을 보고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찾았습니까? 예린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명할 수 없어요. 태경은 그녀 옆에 서서 영상을 바라봤다. 그래도 누구인지 짐작은 하는군요. 예린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태경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증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예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요. 태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혼자 확인하지 마십시오. 예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을 끄지도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 생긴 아주 작은 변화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 감사팀 서버에는 새로운 자료 하나가 도착했다. 정도윤의 공식 일정표에서 비어있던 새벽 1시간. 누군가 그 시간대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감사팀은 정도윤의 일정표에서 발견된 수정 흔적을 태경에게 전달했다. 처음 저장된 기록에는 도윤이 사건 당일 밤 11시 이후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틀 뒤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구간을 비워놓고 접속 기록 일부를 덮어 쓴 흔적이 있었다. 삭제된 내용 자체는 복원되지 않았지만 수정이 이루어진 단말기는 전략투자실 내부기기였다. 예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세라 씨가 그날 회사에 있었고 제 보안 토큰으로 제 계정에 접속한 흔적도 그 층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장부가 제 차에 들어간 건 새벽 2시쯤이죠.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와 당신 아파트는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세라가 회사에서 승인 기록을 만든 뒤 당신 집으로 갔다면 시간은 맞습니다. 예리는 곧바로 덧붙였다.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면 더 자연스럽겠죠. 네. 태경은 도윤의 법인차 위치 기록이 비어있는 구간을 다시 띄웠다. 새벽 1시 50분부터 2시 40분. 정확히 필요한 시간이었다. 예리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 정도만으로 도윤에게 달려가 따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알고 있었다. 의심은 방향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검증된 사실이어야 했다. 그녀는 태경을 보며 말했다. 아직 보여주지 맙시다. 태경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엇을요? 도윤 씨한테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요? 먼저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게 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내부조사에 다시 불려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목소리에도 여유가 돌아와 있었다. 세라의 지문과 출입 기록이 드러났지만 자신에게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조사 담당자가 사건 당일 새벽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새벽 2시 전후에도 계속 집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라고 확인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들기 전에 서재에서 일을 좀 했고 그 뒤에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태경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법인차를 사용한 적은요? 없습니다. 오세라, 과장을 만났습니까? 그날은 근무 시간 외에는 본 적 없습니다. 한 팀장의 차량 비상키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이 나오자 도윤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예린을 잠깐 봤다가 말했다. 우리 부부니까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진 적은 없습니다. 예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가 어디에 둔다고 말한 적 있어. 도윤은 짜증을 숨기며 말했다. 같은 집에 살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잖아. 예린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기록했다. 태경도 막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문장을 남기는 일이었다. 조사 마지막에 담당자가 장부에 대해 묻자 도윤은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그 물건을 사건 당일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요. 태경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첫날 그는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 이미 트렁크를 언급했다. 두 번째 모순이었다. 오후에는 세라의 조사가 이어졌다. 세라는 전날보다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태경은 그녀에게 영상이 확보됐다는 사실만 알려줬을 뿐 정확히 무엇이 찍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담당자가 한예린 팀장의 부탁으로 차에 갔다고 했죠. 라고 묻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차문은 어떻게 열었습니까? 세라는 잠시 망설였다. 한 팀장님이 열쇠를 줬습니다. 예린이 즉시 물었다. 언제? 세라는 그녀를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그날 오후요. 어디서? 회사 복도에서요. 예린은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몇 층이었어요? 세라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재무기획실 근처였어요. 태경은 곧바로 담당자에게
예린에 그날 동선을 띄우라고 했다. 화면에는 예린이 오후 내내 외부 미팅으로 판교에 있었던 기록이 나타났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급하게 말을 바꿨다. 제가 날짜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경이 차갑게 물었다. 차량에 간 날짜를 착각했습니까? 열쇠를 받은 날짜를 착각했습니까?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끄려 했지만 예린은 그 이름을 이미 봤다. 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사실을 나가기 전 예린이 낮게 말했다. 오세라 씨, 세라가 멈췄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린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면 마지막에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도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예린과 태경은 이후 차량 영상 원본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면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 시간과 원본 정보, 차량 알림 기록, 주변 차량 출입 시간을 하나씩 맞췄다. 영상의 시각은 차량 앱에 남은 트렁크 개방 시간과 정확히 겹쳤다. 세라가 은색 팔찌를 한 채 나타난 장면, 뒤로 맞은편 차량 유리에 남자의 형체가 비쳤고 짧은 순간 사이드 미러에는 그의 옆모습과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잡혀 있었다. 태경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다가 말했다. 얼굴만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실망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오히려 안심됐다. 태경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과장하지 않았다. 예린은 다른 쪽을 가리켰다. 휴대전화요. 화면 속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밝은 화면이 차량 유리에 비쳤다.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지만 시각은 남아 있었다. 예린은 말했다. 이리는 말했다. 예린은 말했다. 그 시간에 도윤 씨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적어도 위치와 행동을 대조할 수 있겠죠. 태경은 즉시 관련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을 요청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도윤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새벽 2시 19분에 세라와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다. 통화는 47초였다. 예린은 영상 속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다시 봤다. 그 순간까지도 태경은 단정하지 않았다. 통화 기록만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예린이 아주 작게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장부를 사건 당일 처음 알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 그 증거는 의외로 회사 내부 문서 기록에서 나왔다. 문제의 회색 장부는 정식 회계 자료가 아니라 도윤이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던 거래 메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팀이 서버의 오래된 열람 이력을 조사하던 중 장부에 적힌 특이한 코드와 똑같은 표현이 들어간 문서를 찾아냈다. 작성자는 세라였지만 최초 열람자는 도윤이었다. 날짜는 장부가 예린의 차에서 발견되기 열이틀 전이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도윤이 같은 날 문서 일부를 개인 보관함으로 옮겼다가 삭제한 기록이었다. 태경은 자료를 예린 앞에 놓으며 말했다. 정도윤 이사는 장부의 존재를 사건 당일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예린의 손이 천천히 종이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열이틀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네요. 적어도 같은 자료를 봤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차 안 영상 속 흐릿한 그림자보다 이 기록이 훨씬 선명했다. 도윤은 이미 장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계정이 도용됐고 세라는 차량에 접근했으며 비상키는 집에서 사라졌다. 각각 따로 보면 반박할 수 있는 조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연결되기 시작하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린은 문서를 덮고 말했다. 이제 다시 부르죠. 태경이 물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겁니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먼저 장부를 언제 알았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사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태경은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결혼에 마지막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죠. 도윤은 두 번째 조사에 들어왔을 때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태경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정확성을 위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회색 장부를 처음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린차에서 발견된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까? 모릅니다. 예린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확실해. 도윤은 오히려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도 이제 나까지 의심하는 거야. 예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나는 질문했어.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몰랐어. 그 순간 태경이 열이틀 전 열람 기록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태경은 이어서 말했다. 이 자료에 장부와 동일한 거래 코드가 있습니다. 최초 열람자가 정 이사님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빠르게 훑고 곧바로 반박했다. 업무상 수많은 문서를 봅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린이 물었다. 그럼 왜 개인 보관함으로 옮겼어? 도윤은 잠깐 침묵했다. 업무 검토였겠지. 왜 삭제했는데 정리했겠지. 예린은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날 새벽 2시 19분에 세라 씨랑 통화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업무 전화였을 수도 있어. 예린의 눈빛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그는 한 번도 진실을 선택하지 않았다. 매번 새로운 변명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세라가 들어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처음으로 도윤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이기에서 도윤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오세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라는 비웃듯 웃었다. 왜요?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태경이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지만 세라는 서 있는 채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투자 손실을 메우는 동안 잠깐 숫자만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고 내부 확인이 시작되니까 한 팀장님 계정을 쓰자고 했어요. 도윤이 소리쳤다. 그만해. 세라는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입을 닫지 않았다. 한예린 팀장님 보안 토큰도 당신이 가져왔잖아요. 차 비상키도 당신이 줬고요. 도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증거 있어. 세라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며칠 전 한강변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였다. 세라는 자신이 버려질 것을 두려워해 녹음을 켜두었다. 녹음에는 도윤이 직접 범행 전체를 자백하는 명확한 문장은 없었지만 세라가 차량 영상과 장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대답하는 목소리와 주차장 영상은 처리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태경은 녹음 파일을 즉시 별도 확인하도록 넘겼다. 예린은 세라를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세라 역시 피해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량 영상이 재생됐다. 이번에는 도윤도 함께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세라가 열쇠로 문을 열었고 회색 물건을 들고 트렁크 뒤로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 차량 유리에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도윤은 억지로 웃었다. 저게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예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면을 몇 초 앞으로 돌렸다. 사이드미러에 남자의 옆모습이 비쳤다. 여전히 흐렸다. 도윤은 다시 말했다. 얼굴도 안 보이잖아.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얼굴만으로는 증명 못해. 그리고 다음 자료를 테이블에 놓았다. 같은 시각 도윤과 세라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기록 법인차의 위치 기록이 비어있던 구간. 사건
전 장부 관련 문서를 열어본 이력 사라진 비상키 첫날, 아무도 말하지 않은 트렁크를 스스로 언급한 진술 기록이 차례로 놓였다. 마지막으로 세라가 입을 열었다. 그날 저 사람 거기 있었어요.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너 지금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세라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살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시킨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실을 말해서 살려고요. 조사실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리는 도윤을 바라봤다. 분노보다 이상할 만큼 허무했다. 6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남자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습관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완전히 현실이 되었다. 조사가 중단된 뒤 예리는 빈 회의실 창가에 혼자 서 있었다. 태경이 잠시 후 들어왔지만 곧바로 말을 걸지 않았다. 한참 뒤 예린이 먼저 말했다. 제가 이겼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드네요. 태경은 그녀 옆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이런 일에 이기는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대표님답지 않은 말이네요. 태경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가 다시 진지해졌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린이 그를 바라봤다. 무엇을요? 처음부터 당신을 하나의 위험 요소처럼 봤습니다.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게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절차를 지킨다는 이유로 제가 이미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예린은 바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잘한 건 없어요. 영상을 혼자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다고 모든 선택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린은 잠시 침묵한 뒤 그를 바라봤다. 다음에는 숨기지 않을게요. 대신 대표님도 다음에는 사람을 증거가 나오기 전부터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태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며칠 동안 무너져 내린 예린의 세계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 밤 예린은 호텔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 도윤은 아직 조사와 확인 절차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침실 옷장 안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자신의 물건만 천천히 담았다. 결혼사진 앞에서는 잠시 손이 멈췄지만 가져가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어가 비어있는 보안키 상자를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빈 공간을 보며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예린은 상자 뚜껑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휴대전화에 도윤의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다. 예린아,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 세라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도 실수는 했지만 당신을 이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 예린은 마지막 문장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자신을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무너뜨릴 생각이었을까? 직장을 잃게 하는 것까지였을까? 범죄자로 의심받게 하는 것까지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조용히 죄를 인정하고 사라지는 순간까지였을까? 예린은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락처 이름을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오늘 무너진 것은 사건 속 거짓말만이 아니었다. 한예린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결혼의 환상도 함께 끝나고 있었다. 도윤에 대한 내부 조사가 공식적으로 확대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회사는 예린의 업무 권한을 복구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직 외부 확인 절차가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쳐다보는 수십 개의 시선 속으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림홀딩스는 임직원들에게 짧은 공지를 냈다. 한예린과 관련해 제기된 횡령 의혹 중 핵심 자료의 진위와 접근 경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누구도 예린에게 사과하라고 강요받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완전히 무죄라고 떠들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예린에게는 나았다.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영웅을 만들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사실 한쪽에 앉아 자신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도윤이 받는 모습을 유리벽 너머로 바라봤다. 비상키를 왜 가져갔습니까? 한 팀장 계정에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세라 씨에게 장부를 차량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까? 도윤은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데이터와 세라의 진술 통화, 기록 영상과 문서 열람 이력이 하나씩 맞물릴수록 그의 설명은 짧아졌다. 끝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며칠 전 메시지와 똑같은 말이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생각은 아니었다는 변명. 그러나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놓고 어디쯤에서 멈추게 할 생각이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도윤의 이야기는 조금씩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한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성과급과 사적인 자금을 돌려막았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회사의 단기 운용 자금 일부에 손을 댔다. 도윤은 투자만 회복되면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라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세라는 자신의 승진과 성과 보상을 약속받고 거래 내용을 숨기는데 협조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더 나빠졌고 내부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자 둘은 선택해야 했다.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지. 그때 도윤이 떠올린 사람이 예린이었다. 재무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어 거래와 연결하기 쉬웠고 보안 토큰 위치도 알고 있었으며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역설적으로 작은 위반 하나만 드러나도 충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그는 예린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조사관이 왜 하필 배우자였습니까? 라고 묻자 도윤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예린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자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처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의존이었다. 세라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스스로 승인 기록 조작에 협조했고 차량에 자료를 넣었으며 조사 초기에는 거짓말을 했다. 회사는 그녀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관련 사실은 외부 확인 절차로 넘어갔다. 그러나 세라는 마지막 조사에서 더 이상 예린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한 팀장님이 미워서 한 건 아니었어요. 예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세라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누구 밑에서 일했고 아무리 성과를 내도 다음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정 이사님이 저한테 자기 사람만 되면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예린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요.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도윤과 세라는 닮아 있었다. 둘 다 결과를 끝까지 상상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가장 불편한 결말을 보지 않으려 했다. 예린은 세라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그 결과를 피하지 않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예린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증오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시간을 그들에게 더 내주는 일이었다. 도윤과의 마지막 대화는 회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조용한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예리는 이미 별거와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윤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예린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앉아. 도윤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윤이었다. 정말 끝낼 거야. 예린은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내의 계정을 도용하고 증거를 심은 사람이 이제야 결혼이 끝나는지를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언제 끝났다고 생각해? 예린이 물었다. 도윤은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세라 씨랑 관계가 시작됐을 때, 회사 돈에 손댔을 때, 내 보안키를 가져갔을 때, 아니면 내 차에 장부를 넣으라고 했을 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세라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예린이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설명은 하고 싶어. 설명하고 싶은 건 당신이지 듣고 싶은 건 내가 아니야.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후 낮게 말했다. 당신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았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었어. 예린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를 끌어내려서 같은 높이에 서려고 하면 안 됐어.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예린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자신이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신혼 때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함께 라면을 먹던 사람도 도윤이었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나는 당신 말부터 믿을게 라고 했던 사람도 도윤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사람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 좋은 기억과 나쁜 선택은 같은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예린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야 과거 전체를 거짓이라고 만들지 않고도 지금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다. 당신이 나한테 잘했던 순간까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예린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아. 좋은 기억이 지금의 죄를 없애주지는 않으니까. 도윤의 표정이 무너졌다. 예린아, 그리고 하나 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당신보다 잘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나를 희생시키기로 선택해서 생긴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탓으로 설명하지 마. 예린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마지막 설명이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도윤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태경은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수록 오히려 예린에게 거리를 두었다. 처음에는 예린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였다. 조사 때는 매일 얼굴을 마주쳤지만 그녀의 혐의가 풀리고 난 뒤부터 그는 필요한 업무 연락 외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예린이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실을 찾았을 때였다. 태경은 그녀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원래 자리로 즉시 돌아가는 방법, 일정 기간 휴직한 뒤 복귀하는 방법, 또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었다. 예린이 서류를 보다가 물었다. 대표님은 뭘 원하세요? 태경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린은 그를 바라봤다. 조사할 때는 그렇게 제 선택에 간섭하더니요. 태경이 아주 옅게 웃었다. 그때는 당신이 증거를 숨겼으니까요. 예린도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잠시 뒤 태경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도 떠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은 예린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원래 조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 일을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선택의 이유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 복귀 첫날, 예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사원증을 단말기에 대자 이번에는 초록색 불이 켜졌다. 문이 열리는 짧은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다. 안쪽에서 몇몇 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미안한 얼굴로 인사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소문을 듣고. 예린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부드럽게 막았다.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쉽게 믿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후배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에 앉은 예린은 한동안 익숙한 화면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회사 역시 내부 승인 절차와 보안 토큰 관리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태경은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계정 기록과 물리적 증거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너무 늦게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일부 임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틀린 절차를 감추는 게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린은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었다. 예전의 태경이라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 역시 조금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다. 도윤과의 정리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됐고 관련 조사 역시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았다. 예린은 그 시간을 억지로 빨리 넘기지 않았다. 주말에는 혼자 한강을 걷기도 했고 미뤄두었던 책을 읽기도 했다. 가끔은 이유 없이 화가 났고 어떤 날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도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슬픔과 미련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다. 태경과의 관계도 서두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업무에서 자주 부딪혔고 예린은 이전처럼 그의 결정을 반박했다. 태경도 그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예린이 대표님, 저한테 미안해서 제 의견 들어주는 거면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자 태경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 팀장 의견이 틀렸으면 미안해도 안 듣습니다. 라고 답했다. 예린은 그 말에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한 시간이 쌓였다. 서로를 구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선택한 길 옆에서 걸을 수 있는 관계였다. 그럼 초겨울이 시작될 무렵 예린은 오래 타던 차를 정비소에서 찾아왔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차의 트렁크를 직접 오래 바라봤다. 경찰과 조사팀이 몇 번이나 열고 닫았던 곳, 회색 장부가 발견됐던 곳, 자신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의심받게 된 장소였다. 예전에는 트렁크를 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예린은 버튼을 눌렀다. 트렁크가 천천히 올라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하고 평범한 공간뿐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차 찾으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린이 돌아봤다. 대표님이 직원 차 찾는 일정까지 확인하세요. 태경은 난처한 듯 웃었다. 우연히 기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통 핑계라고 하죠. 태경은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은 트렁크를 닫았다. 단단한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태경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처럼 냉정한 대표의 얼굴이 아니었다. 조금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예린 씨, 업무 밖에서 처음으로 직함 없이 부르는 이름이었다. 예린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태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이번에는 제가 옆에 있어도 됩니까? 예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달 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질문에도 먼저 위험을 계산했을 것이다. 믿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지, 회사와 사적인 관계가 섞이면 무엇이 복잡해질지,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이유로 모든 문을 잠그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태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태경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말하세요. 내 앞에서 혼자 다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위험해 보여도 내 선택까지 대신하지 말고.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리는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가끔 아무도 못 믿겠다고 굴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태경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예린도 웃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다가 잠시 멈추고 조수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태경에게 말했다. 오늘은 옆에 앉아도 돼요.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대신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자고 정하지도 않았다. 예린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지하 주차장 출구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이 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며 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가 직접 허락한 사람이